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똥차를 보내고 벤츠를 만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흔하디 흔한 말이었어요. 정말 흔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헤어진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헤어진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하며 위로를 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막상 제가 들으니 저 말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흘려들었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이혼이 한 번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고작 그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기도 했고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저를 갉아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동굴 속에 있던 저는 한 줄기의 햇빛처럼 반짝이는 벤츠보다 더 멋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친구들이 저에게 걸었던 주문이 답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멋진 남편은 이혼 뒤에 훅폭풍처럼 닥친 저의 서름과 좌절을 기사님처럼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7년 전 같은 대학을 나온 화학과 동기로부터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아요. 제 대학 동기가 공부를 참 잘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했거든요. 남자는 같은 연구소를 다니는 선배 연구원이었어요. 선배가 아무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럼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하지. 그렇게 난감한 상황은 아니었어. 나랑 친한 선배고 잘 챙겨주고 믿음직한 선배야. 평판도 좋고. 어때? 해볼래? 너 안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 부럽다며. 초봉인데 그 정도 받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복지도 좋다고.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소개를 받아. 소개받을 사람한테나 전에 만난 사람한테나 예의가 아니지 않아? 맞아요. 그때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4년간의 연애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몇 개월 지났을까요? 그렇지만 대학 동기가 저한테 한 말처럼 저는 대학 동기와 같은 연구한 남자친구 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때 저는 지금 저에게 이런 소개팅이 들어온 게 기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친구가 간파했죠. 그리고 너 4년만 단 오징어 자식이랑 헤어진 이유도 결혼 때문이잖아. 그 자식은 틀려먹었어. 결혼 생각도 없는 자식이 무슨 연애를 4년씩이나 해? 더군다나 너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식을 두고 뭐? 예의? 웃기지도 않아.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아무도 못 만난다? 그리고 이 선배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사실 이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배가 우연히 네 사진 보고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런 거야. 아무나가 아니라 너 마음에 들어 한다고. 공부를 워낙 잘했던 애라 그런지 대학 동기는 저에게 오목조목 맞는 말만, 전곡을 찌르는 말만 하더라고요. 사실 맞거든요. 4년이나 만난 남자친구는 사실 비혼주의자였고 그걸 4년 내내 속였어요. 제가 서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언제쯤 할 생각이냐 물으니 뻔뻔하게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죠. 그때의 배신감이란 이루어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대학 동기에게 남자를 소개받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선배는 어떤 사람인데? 저는 결국 대학 동기에게 제가 소개받을 남자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신이 난 대학 동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들어보기로 제가 소개받을 선배 연구원은 성실하고 재능이 있고 평판도 좋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승진했으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대요. 그래서 대학 동기도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선배를 보고 당황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었다고요. 그리고 들어보기로는 집안도 좋다던데?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저와 전 남편은 첫 만남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이야기의 종지부는 계속 결혼이었죠. 아마 대학 동기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제가 결혼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인걸요. 저는 결혼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전 남편은 연애하는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 끝내 결혼을 했어요. 저와 전 남편은 연애 초반에 결혼 날짜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결혼 준비만 했는데요. 급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 남편은 이미 37살이었거든요. 이미 결혼 적령기는 지났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급했죠. 저는 연구에 매진하면서 겨우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하러 나오는 전 남편이 안쓰러워서 자주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시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당부하듯 말했어요. 절대 40은 넘기지 말아라. 그건 남편의 나이를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얼굴로 어쩌면 본인이 무섭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와 전 남편이 결혼 날짜를 잡은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시부모님은 이미 저희가 살 집을 구매해서 부동산 서류를 저희에게 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제 겨우 결혼 날짜 잡았는데 그리고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고 이 집을 세 주든 그 집을 세 주든 하면 되지. 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받아라. 그리고 집 사려고 한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하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데까진 해줄 테니까. 집은 너무 작으면 그럴 것 같아서 40평짜리를 했다. 네? 40평이요?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저희 아이도 없는데. 어차피 가질 거잖아. 집도 너무 자주 옮기면 안 좋다. 그리고 40평이라고 해봤자 애들 크면 또 넓은 평수로 이사해야 해. 세아가, 너는 우리 집이 몇 평으로 보이니? 네? 그건 잘... 그렇게 안 보여도 60평이다. 너희들 이렇게만 모여도 60평이 작은데 40평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고 결혼 날짜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라. 어떻게 너희는 날짜 3개 주니까 제일 늦은 날짜로 잡니? 어차피 할 거 후딱 해치우고 말아라. 그래서 저와 전 남편은 날짜를 앞당겨서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내년 겨울이었는데 초가을로 앞당겼죠. 그러니 결국 1년도 채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한 거네요. 결혼식은 급하게 준비한 만큼 어수선했어요. 주문 제작한 시어머니의 한복에 문제가 있었고 드레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넘어질 뻔했고 그래서 결혼식 내내 넘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긴장했고요. 전 남편의 친구가 축가를 부르는데 마이크가 도중에 끊기기도 했고 부케를 잡아야 하는 친구가 자꾸 부케를 놓쳐서 곤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전 남편의 결혼 생활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된 저와 전 남편의 결혼을 만족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일단 전 시부모님은 남해에 사시는 제 친정부모님을 상견례 때 처음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멸치 잡는 배를 타시고 저희 어머니는 미역을 캐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얼굴은 햇볕에 붉게 타있고 손은 상처로 엉망이죠. 그런데 전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그런 행색을 보고 대놓고 놀라셨어요. 놀란 표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더듬었죠. 어머, 피부가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네? 아, 햇볕에 그을려서 이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희 애들 아빠는 멸치 잡고 저는 미역 캡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멸치랑 미역 좀 가져왔는데
남해의 멸치랑 미역이 유명한 거 아시죠? 다른 데에서 가져온 거랑 맛이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미역국이라도 끓여 드세요. 아, 네.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아무래도 뱃일을 하고 바닷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하하. 훈장이요? 아, 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손이 저래서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 안사도는 손이 무척 고우십니다. 누가 보면 20대 손이라고 하겠어요. 아우, 저희랑 비교하셔서 뭐예요? 이래서 시골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죽어라 자식들 공부시키는구나 싶네요. 시어머니는 자기 손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 동기의 말, 전 남편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처럼 시아버지는 명망 있는 연구원으로 정년퇴임했어요. 그리고 좀 쉬시다가 한 연구소의 요청으로 재임용이 되어 후배들과 연구를 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평생을 살았지만 매일 파출부가 와서 살림을 다 해주고 있죠. 그러니 뱃일 바닷일을 하는 저희 친정이 마음에 차겠어요? 아니겠죠. 당시에 저는 아니라게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하라고 40평짜리 집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혼을 부추긴 건 시부모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놓고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제가 사남매 중 둘째인데 사남매 모두 대학을 보냈다며 자랑을 했어요. 저희가 험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손도 이렇고 얼굴도 이렇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노력해서 내 놈 다 대학 보냈습니다. 첫애는 변호사예요. 둘째는 아시다시피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셋째는 미용사입니다. 오늘 애들 엄마 머리도 그 애가 해줬어요. 막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오늘 자리를 못한 건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과분하게 키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함 없이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뱃일 바닷일 무시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놈들 다 대학 보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다는 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애들한테 이놈 저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교양 없이. 그리고 저희 애들은 다 박사입니다. 저희 남편도 박사고요. 저도 그 시대에 대학까지 나왔어요. 저는 영문학 전공입니다. 아직도 영문서를 읽죠. 이걸 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하나요? 따님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애들 앞으로 집까지 사뒀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나요? 서로 자기 자랑을 그만두고 결혼 이야기나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다른 말 없이 저와 전 남편의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채 다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이야기하는 내내 머쓱해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니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원망도 했어요. 자식들 대학 보낸 게 뭐 그리 자랑할 일이라고 사돈 앞에서 떵떵거리려고 했는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땐 제가 너무 알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정에 가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중 친정에 간 적이 한 손에 꼽아요. 그리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제 전남편의 탓도 컸어요. 제 전남편도 자기 처가를 무시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 친정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전남편은 자기 처가니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가기도 했고 가더라도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가기 싫다고 노래를 불렀죠. 뭐가 그렇게 싫은데? 대체 이유가 뭐야?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뱃일하고 바닷일해서 싫다는 거야? 하나씩 말해줘. 일단 나는 너희 집 식구가 너무 많아서 싫어. 도대체 몇 명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큰형님 애들까지 합쳐서 10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해봐. 벌써 10마디야. 그리고 너희 식구가 한마디만 해? 한 명이 10마디씩 하는데 그럼 내 머리가 안 아프고 배겨? 그리고 너희 조카들은 왜 그렇게 난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둘 다 딸인데 전력 질주하듯이 집안을 돌아다녀. 아직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5살에 3살이면 원래 그렇게 뛰어다녀. 이래놓고 어떻게 애 아빠가 되려고 그래? 그러게나 말이다. 니네 집 유전자면 우리 애도 100% 그럴 건데 참 맘날이 캄캄하다 캄캄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니네 집에 가기 싫은 이유는 그 비린내가 너무 싫어. 아무리 바닷일 한다고 비린내가 그렇게 심하게 나냐? 그리고 바닷일하면 생선이나 해조류 같은 건 지겨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갈 때마다 나오지? 공짜로 받아오는 거라서 그런가? 공짜로 받아오는 거면 어쩔 건데? 뭐 어쩌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갈 때마다 술을 마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갈 때마다 술을 마시냐? 안 마시는 날이 없어. 뭐만 하면 다 안 주니까 마셔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장인어른 이미 알코올 중독 수준이야. 장인어른만 그래? 형님도 처제도 처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처제 남편이 맨날 애들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잖아. 처제 남편이 아니라 동서. 그리고 술은 자기도 좋아하잖아. 반주하고. 이거랑 그거랑 같아? 판단이 안 돼?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 고작 대졸 주제. 아 그래. 나는 장인어른이 니네 대학 보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싫어. 아니 요새 대학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딨냐?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유세를 부려. 그럼 나랑 시훈이 다 박사까지 따게 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아. 그때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 죽겠다.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전 남편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제 친정을 비난했고 저는 지겨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죠. 전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어요. 전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라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나는 아내가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서 살림하고 밥 차리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애 키우고 우리 애 가질 거잖아. 나는 딱 싫은 게 임신 중일 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애 낳고 복직하는 거 그거 자기 학대 같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야. 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위한다는 거야 아닌 거야? 널 위하는 거지. 너만 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직서 내. 네가 사직서 낸다고 아쉬워할 사람 없어. 다들 예상했을걸? 너 결혼식 왔을 때부터. 그리고 네가 그만둔다고 우리 생활 달라지는 것도 없어. 네 월급 그거 얼마나 됐다고. 안 그래? 그리고 전 남편은 시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회사까지 가자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네 발로 사직서를 내든지 내가 너 대신 사직서를 내든지 하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내려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내려오자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를 사주셨어. 너무 열낼 것도 없어. 어차피 아이 가지면 일은 그만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이야 나중에 애 좀 키워서 네가 정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너한테 돈 주면서 그만두라고 하잖니?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보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상하지도 못하게 일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물론 살림만 한 건 아니었죠. 일을 그만두고 저는 마치 시어머니의 종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인 오전 10시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에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일 시댁에 오던 아줌마에게 살림을 배우도록 했어요. 가끔 너희 집에 가면 살림이 엉망이더라. 누가 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 집안 꼴을 보였다간 집안 망신이다 망신.
그러니까 이모한테 잘 배워놔. 배워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너도 이제 제대로 살림해야지. 안 그러니? 돈도 받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0만 원이나 받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가정의 일원이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게 살림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대학에 가라고, 대학 가면 일할 건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아줌마에게 살림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배운 대로 깔끔하게 유지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연 아줌마를 끄는 거예요. 더 이상 아줌마가 오지 않는다고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시가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아줌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돼. 다 하면 집으로 가도 좋아. 저녁은 꼭 우리랑 안 먹어도 된다. 네? 그럼 저희 집은 언제 해요? 너희 집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다 하게 되어 있어. 네가 부지런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니? 그 정도 받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누가 집에서 놀라고 300씩 주니? 그것도 용돈으로 말이야. 부지런히 운동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 300만 원이 뭐라고.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서 아줌마가 하듯이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전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걸 알고도 별 말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운전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간다, 장을 보러 가자, 은행에 가자. 이런 사소한 일들로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것마저 하기 싫어서 뭐 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댔어요. 어머님, 이제 곧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요. 건조기에 금방 넣어야지. 안 그러면 구겨지잖아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내가 택시비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이럴 때 운전할 줄 아는 네가 날 도우면 좀 좋아? 얘는 센스가 없어. 늘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상황을 모면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그러는 걸 전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죠. 너 엄마가 어디 태워다 달라고 하는 거 싫다고 그런다며. 엄마가 택시 타는 거 어려워해. 불편해 하신다고. 왜? 뭐가 불편하시다는데? 너는 다른 때는 안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오목조목 따지더라. 이유가 어떻든 불편하다고 하면 며느리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이 집은 무슨 며느리로서 해줘야 하는 게 그렇게 많아? 청소도 해줘야 해, 밥도 해줘야 해, 빨래도 해줘야 해. 운전에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 해. 그런데 나보고 운전기사도 하라고? 아니, 애초에 나보고 살림 배우라고 해놓고서 아줌마가 자른 건 뭐야? 내가 아줌마라는 거야? 봐, 이거 봐. 오목조목 따지기나 하지. 내가 너 300만 원이나 쥐어주면서 놀라고만 했는 줄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집뿐 아니라 시댁 살림도 해줄 수 있는 돈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살림도 배웠다며. 그럼 공짜로 배웠으니까 시댁에 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너도 해봐서 알잖아. 300만 원 벌기가 좀 어려워? 너는 왜 감사함이라는 게 없니? 네가 최소한 나한테 고마웠다면 자연스럽게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300만 원. 나도 내가 300만 원 벌어서 쓰는 게 좋아. 이런 식이면 더더욱 나도 내가 벌어서 쓰는 게 마음 편해. 누가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했는데 너랑 네 부모님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당연히 시댁에 일을 도와야 하는데? 300만 원? 그거 나한테는 위로금도 못 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직장을 구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대학 보냈는데,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 가서 직장 구한 게 아니라고. 300만 원? 그깟 300만 원 내가 안 받고 말아. 그리고 나 다시는 시댁에서 그 짓거리 안 할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오빠가 해. 당신이라고. 알겠어? 아, 정말 너 안 되겠다. 승질이 저렇게 더러우니까 애가 안 생기지. 무슨 노력을 하면 뭐하니? 삼신할매가 너보고 도망가는데. 뭐? 너 말 다 했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솔직히 다 터놓고 말해서 관계 안 한 건 너잖아. 매일 야근. 협조하지 않은 건 너인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해? 그럼 너한테 주는 30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계속 300만 원 할 거야?
우리 엄마도 너 걱정하더라. 애가 저렇게 재고 부정적이어서야 애가 들어서겠냐고. 애가 오려다가도 놀라서 도망가겠다고 그러던데? 하,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도 내 탓이라고? 아주 시계 안 돌아가는 것도 내 탓이라고 하지? 저와 전 남편은 그 일로 한동안 서로에게 말도 안 붙였어요.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아이 문제는 절 정말 가슴 아프게 했어요. 가뜩이나 결혼 생활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고 시댁 식구들이 생각한다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남편의 말은 족쇄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소파로 가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죠.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대학교를 졸업한 제 남동생이 남해의 레스토랑을 열게 되어요. 남해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이에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전한 모양이에요. 그날 저에게 남해에 내려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웬일로 처갓댁 일을 챙기는 전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분쟁을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준 것 같기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그날은 또 자기가 운전석에 앉더라고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사건은 그날 발생했죠. 전 남편과 함께 남해에 고향에 내려간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은 오랜 운전으로 허리가 아픈지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제 기분을 망쳐놓았어요. 아우, 너무 멀어. 내가 올해 결혼한다는 후배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 줄 알아? 처갓댁 가깝냐고. 어차피 가야 하니까 너무 가까운 건 별로고 너무 멀면 안 된다고. 난 남해라고 그랬지. 저 땅끝이라고. 그러니 웃고 난리도 아니야. 대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건지 저는 전 남편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기다리자고 하자 남편은 어차피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쉬고 있는 남동생에게 천연덕스럽게 보고 싶어서 밟으니까 너무 일찍 도착했네? 지금 식사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매형이 그러는데 처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동생이 저희에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게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저렴한 자재를 썼네. 층고가 너무 높아서 시끄럽겠다. 메뉴 구성이 별로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리니 남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 매형에게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으면서 훈수를 두기 바빴죠.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재료는 이렇게 썰어두면 안 된다느니 어디서 봤는데 그렇다더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좀 그렇다. 니네 부모님이 멸치 팔아 미역 팔아 고생고생해서 대학 보냈더니 대학 졸업증 필요 없는 일이나 하고 아무리 네가 사장이라지만 이럴 거면 20살 되자마자 노가다해서 사업 비용이나 벌어두지 왜 대학을 갔니?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고 레시피 연구하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은 경험이잖아요. 저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 하는 거죠, 매형? 그럴 필요 없어요. 뭐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네 누나한테 다 들었는데 너 부모님한테 2천만 원 빌렸다며? 너는 참 너무한다. 너 대학교 다닐 때 너희 형 누나 다닐 때보다 등록금도 비쌌는데 게다가 너는 자취도 하고 아르바이트해도 용돈 받았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참, 멸치 잡아 미역해서 돈 버는 너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거 3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누나, 왜 그런 얘기를 해?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전 남편에게 말한 이야기였고 저희 오빠도 제 여동생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의 거래였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나 싶어서 저에게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여윳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도금 투자하자고 전 남편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된 거죠. 동생이 저를 노려보고 화를 냈어요. 자존심이 강한 남동생인데 전 남편의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흔들면서 남동생을 더 약올렸어요. 이 돈 필요할 텐데 얼굴 풀지 그래. 남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화를 참는데 제가 오히려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만 못해? 지금 어린애같이 뭐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여기에 왜 왔어? 너 나 놀리려고 그러니? 아주 화병 나서 죽었으면 싶어서 그래? 뭐가? 너 이렇게 아랫사람 앞에서 남편을 밀치고 넘어뜨려도 돼? 남편 위신을 살려줘야지 뭐 하는 거야? 남편 위신? 너는 내 위신 살려준 적 있고? 이렇게 내 가족을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내가 뭘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뭐? 버러지 같은 놈?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나는 또 나랑 화해하려고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당장 내 동생 가게에서 나가. 그리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하, 네가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래, 해. 한다고. 이혼할 거야. 서류 정리해서 이 집으로 보내. 내 짐도 보내고 다 보내. 징그러워서 정말. 아주 거지꼴로 살고 싶은가 보다. 거지꼴로 사는 게 지금보다 나아.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그 즉시 별거를 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친정으로 짐과 서류를 보내더군요. 저는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남편에게 보냈고 4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전 남해에 잠시 쉬다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다시 올라갔어요. 친구의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죠. 하지만 전 남편의 저주처럼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제 친구 집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가 오전 10시. 빌라촌 카페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런데 음악 소리가 미세하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제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 20분, 30분을 울었을까요? 옆에서 손수건을 내밀더라고요. 카페의 사장이었어요. 손수건은 어린이용 손수건이었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눈물을 닦았는데 화장품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세탁해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 오셨어요?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한참을 카페 사장은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자 옆에 털썩 앉아요. 날이 너무 좋죠? 투명하고 울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저도 울고 싶은데 평생 울 거 다 울어서 이제 눈물이 안 나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저는 눈물을 삼킬 겸 듣고 있었어요. 카페 사장은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하더군요. 왜 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울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웃기죠? 이 얼굴에 사랑 때문에 울었다니. 그런데 사람마다 실밥 같은 사랑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아서 와이프가 직장 상사랑 바람이 났어요. 놀랍죠? 7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건 이미 망한 관계니까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혼을 하고 반년 뒤에 전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합치자고요. 눈물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내 카페 사장의 말에 집중해 반응을 보였어요. 왜요? 바람 피워놓고서 왜? 그러게요.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그 상사가 유부남이래요. 그쪽도 정리를 안 하니 불안했겠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저만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결국엔 접근 금지 내리고 살고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늘 있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끼고 살아요. 저기 보이죠? 카페 사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저 방이 우리 유미 방이에요. 우리 유미는 5살, 사과를 닮은 아이랍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답장하듯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카페 사장은 몹시 화를 내며 시대착오적인 시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카페 사장은 여기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겠다고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의 집이 있는 건물 1층이라 오고 가기 용이하다는 게 특히나 좋았죠.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사연 있는 애 딸린 돌싱남과의 연애였으니까요. 물론 사람이 좋다는 건 겪어보니 확신이 섰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섬세하고 뭐 하나 흉볼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건 친구도 인정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너보다도 먼저 그 카페에 다니고 오고 가며 봤으니까. 하지만 애 아빠야. 갓난쟁이도 아니고 5살 딸을 가진 아빠라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니네 부모님 설득할 수는 있겠어?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겠다는 건데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와야 해?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야.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마음 단단히 먹고 결정할 일이야. 저도 모르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다시 한번 이 관계를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이 연애를 어쩌면 결혼을 이끌고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사장의 딸 유미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유미와 부쩍 친해졌거든요. 사장이 시키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유미의 끼니나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그랬어요. 손님이 없을 땐 골목에서 뛰어놀기도 하고요. 그러다 유미와 약속을 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카페가 쉴 때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키즈카페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둘이서요. 유미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지 않으면 모두 제 딸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유미가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평소에는 이모 하면서 저를 자주 부르던 애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짠하고 그랬죠. 하지만 불쌍하진 않았어요. 유미가 불쌍하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럴수록 제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분이었는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그 가족의 분위기가 부러웠어요. 사장과 유미는 제일 꼭대기층에 살아요. 그리고 옆집이 사장의 부모님 댁이죠. 그들은 자주 함께 모여 외식을 하고 카페에 내려와 담소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단란해 보였어요. 사장의 말로는 사장이 급하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때까진 따로 살 만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사장이 이혼을 하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유미를 키우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들을 보면 정말 유미가 세 사람을 똘똘 뭉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모두 유미를 보고 있고 모두 유미를 챙기고 사랑하면서 가족의 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 내놓고 있었죠. 저는 이전에 결혼을 실패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 사장,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친구의 집에서 나와 4층으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수가 좁은 편이 아니어서 셋이 살기에 적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도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카페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한 이자카야에 집중했어요. 이자카야는 카페 옆에 있었고 저는 카페 마감을 한 뒤에 남편에게 가서 일을 돕거나 유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했어요.
모든 일이 이상무였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특히나 저는 시댁에 참 만족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단란한 가족 사이에서 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전처럼 시댁이 저를 옥죄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아니었어요. 시댁은 저를 두 팔 벌려 반겼고 저의 존재에 감사했으며 오히려 결혼을 하니 좀 더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서로 현관문을 열고 드나드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옆집인데도 전화를 미리 주시고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시길래 웃으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했죠. 그런 식의 배려가 처음이다 보니 낯설기도 했지만 감사했어요. 저는 결혼을 2번이나 하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참 고마웠죠. 걱정하던 친구들도 제가 잘 사니 안심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치부가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빌라촌이라 전 남편이 방문할 거란 생각을 일절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도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는지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동료들 보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를 아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서로 메시지를 보내며 낄낄거리더군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일이야?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지. 여기서 일하나 봐? 안 보이나 했더니 꼭꼭 숨어 있었네. 그리고 저를 아래 위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군요. 내가 그랬지. 이혼하면 너 거지꼴 된다고. 봐, 이게 뭐야? 후회하지? 매달 그냥 받던 300만 원 일해서 받으려니까 죽겠지? 아니, 300만 원은 받나? 그때 쇼케이스에 다리를 손보느라 밑에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났어요. 주문 안 받아요?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뭐야 저 사람은? 사장이야? 일하는 분위기 한번 죽여준다. 여기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거 4잔 줘. 남편이 주문을 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을 뽑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는 전 남편에게 툭 놓았죠. 건물주 와이프한테 꼴난 300만 원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고 이거 들고 썩 꺼져. 남편의 한마디에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건물주 와이프? 너 또 결혼했냐? 그러자 남편은 제 왼손을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 손이 화끈거리는 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남의 와이프한테 반말 찍찍하지 말고 아주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요. 썩 꺼졌으면 좋겠지만 몇 마디 듣고 나가세요. 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놈의 300만 원. 아직도 그 소리를 하네. 300만 원이 그쪽한테 쉬운 돈은 아니었나 봐.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거 보면. 이봐, 내가 와이프랑 동갑이니까 나보다 떡국 7그릇은 처먹은 사람아.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도 꽤 벌거든요. 이 건물 내 건물이라 월세 다 받고 있고 카페 수익, 이자카야 수익 다 치면 당신 월급보다 몇 배는 많아. 그래서 내가 아는데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주제에 그깟 300만 원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당신을 참 미워합디다. 그 덕에 제가 무지하게 예쁨 받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남자가 쫌생이같이 왜 일을 그만두게 합니까? 부부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박사까지 해서 배우신 분이 그거 하나 모르면 되겠어요? 아, 말해두는데 난 고졸입니다. 고졸한테 이런 소리 들어서 분이 상하겠어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임산부 앞에서 나쁜 이야기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임산부? 나 임신했어? 남의 와이프한테 너너 하지 말고요. 썩 꺼지세요. 태교에 안 좋습니다. 자기 정자 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전 남편은 눈빛이 흔들리더니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캐모마일을 한 잔 타주면서 안정을 취하게 했죠. 남편이 말한 건 다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 이 건물은 남편 건물이었고 남편은 전 남편보다 많이 벌면서 저를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연 임신을 해 이제 16주에 접어들었어요. 행운에 행운이 따르는 일의 연속이었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주랭랑을 치던 전 남편을 떠올렸어요. 우습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어?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화가 안 나고 배겨? 욕하고 싶은 걸 꾹꾹이 때문에 기어코 참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앞으로 제 앞날엔 밝은 빛만 가득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똥차가 길을 들이막고 있다면 길을 터주세요. 가게 두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다음엔 멋진 벤츠가 나타날 테니까요. 저도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